2부입니다. 잠시 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또 환율 움직임 등 경제 이슈 짚어보고요. 이어서 직진본능 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3,370만 명께 빠져나갔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성인의 95% 정도 해당하는 국민 거의 대다수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3분기에 쿠팡의 활성 고객, 그러니까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2,470만 명이라는데 근데 3,37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미 탈퇴한 사람들까지도 나갔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일부는 탈퇴한 이용자들도 유출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쿠팡에서는 그동안 탈퇴하면 90일 내에 그 고객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라고 천명을 해왔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미 90일 전에 탈퇴한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정보 유출이 된 흔적, 그러니까 협박 메일이 날아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약 1,000만 명 정도가 현재 이용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과거에 사동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탈퇴자들도 쿠팡 전산센터에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 이것은 관련법을 심각하게 어긴 얘기고 그걸 떠나서 현재 많은 탈퇴자들은 나는 이미 탈퇴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안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해킹 피해에 한 선상에 와 있다는 점에서 보통 사건이 아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이걸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예. 그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유출이냐 노출이냐 우리말로는 뭐 한자 살짝 다른 건데 법률적으로나 또는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노출이라 하면 의도가 없이 그냥 실수로 잠깐 올라갔다가 없어졌다. 빠지는 거. 그것을 노출이라고 그러고 유출은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제3자가 슬쩍 빼갔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이 정보를 가지고 가 있다. 그렇죠. 그것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못한다. 예, 그게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서 공표를 할 때 쿠팡에서는 약 30분 전까지 또 계속해서 노출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게 노출이 아니고 유출이 아니냐. 왜냐하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빼갖고 또 그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유출이다. 고쳐라 이랬는데 한참 지나서 오늘 휴일인 지금 12월 7일 11시에 새로 공지를 올렸는데요. 재공지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말을 공개적으로 바꾼다 하지도 않고 기존에 공시한 유출 사건은 유출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요.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에서 노출이면 손해배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 실수고 지금도 그게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출은 이것은 엄청난 범죄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초기 대응이 너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산망을 관리해온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가 너무 부실했다. 지금 개인정보는 국가안보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사할 때부터 퇴사까지 모든 특히 이 실제로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퇴사한 이후에도 한참 그대로 있었다.
개인정보키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예. 이런 사건이 이번 사건 하나뿐이겠느냐. 그렇죠. 더 광범위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쿠팡의 시스템 관리 여기도 전면 지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유출해 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수사까지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보도를 보면 보통 이런 경우 내가 이거 유출해서 갖고 있으니 돈 내놔 뭐 이런 식의 협박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예.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출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식의 경고 이메일이 왔다는 식의 보도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두 가지 그 해킹 사고를 일으킨 그 범인들의 역대 사건 사고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돈을 탈취한다든지 계좌를 이용해서 거액을 유용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두 번째 유형은 일단 그 해킹을 해온 회사 측과 딜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아주 앞으로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돈을 내놓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요구가 있다. 이것을 들어주라 라고 딜을 하는 이번에는 그 후자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재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인사 보복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잘라 내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한번 보여주는 보복성 차원 그거로 끝났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러나 실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예. 실제로 지금 상하이나 중국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우리 정보가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쿠팡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쿠팡에서 나온 듯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실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는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할 수 있는 강력한 초강력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우리 정보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쿠팡을 통해서 아주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해서 해마다 합격 인정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인정제도 자체를 이제 뜯어 고친다고 오늘 보도가 막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근본적으로 좀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이런 정보를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격상을 시켜서 이를테면 네이버가 우리 소프트뱅크하고 합작을 해서 일본에서 IT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일본으로 넘겨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한국 기업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그걸 떠나서 그 안에 직원이 외국 국적자인데 그 외국 국적자를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자 얼마든지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고급 정보 한국 국민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었다. 이 대목은 우리 개인정보 관리에 어떤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제에 하나하나 좀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모신 두 번째 큰 이유가 환율인데 지금 30개월 넘게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국가 단위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달러가 계속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야 될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의아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1,500원까지 막 뚫을 기세입니까? 그래서 아주 재미있다는 게 유니크한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아주 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달러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달러의 양이 많으면 많은 것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돼서 원화의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우리 경상수지 사상 최대의 지금 흑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국내에 지금 달러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달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5개의 축이 있는데요. 서학개임이나 국민연금, 수출기업 이런 쪽에서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는 그 달러를 외국으로 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환율 붕괴 오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돈을 실어내기 때문에 예.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비상 상황이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5가지 요인이 원인인 게? 표피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한데 예. 그 사람들이 실어내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렸다 해서 그 사람이 기침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 근본 원인은 폐암이지 기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적은 기침이고 네. 그럼 근본 원인은 뭐예요? 근본 원인은 폐암인데 그러니까. 폐암이라는 것은 그 서학개미들이 또 국민연금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통화관리 정책이나 거시경제관리 정책이 한국 통화가 앞으로 가치가 떨어지겠군. 그런 오해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환율이 더 오르겠군. 그렇습니다. 그러니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군.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수익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되는데 나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예, 예. 그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외환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들 주장하는 바로는 첫 번째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최근 4년 동안 미국보다도 7배 이상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보면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제 돈이 미국은 기축통화인데다가 달러에 놔두는 게 더 좋겠다라는 예. 잘못된 신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이걸 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어떤 시험대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나요? 근데 지금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우선요. 내리든 올리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방적으로 계속 내릴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은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릴지 올릴지를 좀 모호하게 정책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국내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요인도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지 이런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요. 예. 시중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돈이 어딘가 갈 곳을 지금 몰라서 방황하고 그렇죠. 있는데 결국 그렇죠. 부동산이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금리를 무조건 내릴 시점이 아니다. 예. 그래서 금리 환율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좀 엄격하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더 풀겠다.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창용 총재의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이 지난주에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728조 예산이 통과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은 1%거든요. 예. 훨씬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풀니까 그 결과로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 거기다가 지금 적자 예산인데 109조라는 적자가 생기고 그것을 국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팽창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통화 관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좀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뒤늦게라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큰 호흡으로 알겠습니다. 갈 필요가 가장 있죠. 핵심은 좀 중장기적으로 통화 관리, 금리 관리, 재정 관리. 재정 관리 요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으로 알려졌던 윤한홍 의원. 예.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어쨌든 이 그동안의 태도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돌변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모모등계가 겨무등계에 나무라는 격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상 더 이상 윤과는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는 아주 시원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 전제가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수위를 높이면서 이제 이기려면 지방선거도 이기고 그래서 그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사과가 나왔습니다만 비상경 1년이라서 윤한홍 의원의 말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제일 화끈했죠. 화끈했습니다. 예.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12.3 계엄 1년 맞아서 국민들의 사과했던 국민의힘 의원 25명 전체를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예. 국민의힘 체면 확실하게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들 없었으면 국민의힘 정말 아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원내교섭단체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세력화도 좀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주의 진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역시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안 꼽을 수가 없는 게 예상은 전 했습니다만 그래도 차마 이런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장동혁 대표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다시 말해서 탄핵을 막지 못한 게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뭐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술 더 떴어요. 하던 얘기입니다만 비상계엄은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헌법수호 책무의 이행이었다. 예. 참 그리고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색깔론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 두 사람이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레드카드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쓴 단어도 똑같고 이런 인물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비판의 그 여지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일단 또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저도 두 사람인데요. 여야 빅2입니다.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1인 1표제로 스타일 많이 구겼고 장동혁 대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서로 싸우면서 서로 돕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적대적 공생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았어요. 네. 예. 뜬 인물 진 인물에서 공이 다 이제 12.3 계엄 1년을 맞이하는 국민의힘 내부 모습을 그려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뭐 장시간 그 당의 어떤 상황을 좀 분석하긴 했는데 우리 두 분께서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 도대체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걱정을 표명하고 계신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까 25명 얘기했잖아요. 25명의 그 나름 메시지가 나온 건 다행이긴 한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엄이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나. 뭐 김재석, 김용태 의원 등 몇 명은 뭐 가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만 이제 25명의 그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서 그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윤석열 어게인과는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약해요. 그런 것들 보이지도 않고 극우 세력과의 여러 가지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말 떠밀려서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일부 의원들하고 약간 내 스탠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윤한홍 의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탄핵을 계속 부단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필사적으로 막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완전히 국민들의 그 압박에 떠밀려서 이런 사과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은 그 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까 장동혁 대표의 인식과 일정 부분 공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가 의미가 있나? 정말로 앞으로 대책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당내 무슨 특위도 좀 꾸려서 뭘 바꿔나가겠다. 이런 걸 해야지 진정한 사과인 것이 이제 1년 만에 사과를 하면서 그나마 안 한 것보다 낫죠. 낫긴 낫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장래가 어떨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까지도 그렇게 강한 발언들 뭐 윤석열 아바타 뭐 제2의 뭐 윤석열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논의를 그동안 해왔는데 조금 더 제가 감을 잡은 게 있는데 뭐예요? 그 목표점이 한동훈에 대한 철저한 차단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 상당히 좀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12월까지는 두 눈 딱 감고 완전히 한동훈을 철저하게 이게 차단하려면 강성 지지층을 똘똘 묶는 방법밖에 없다. 누구 요거도 먹더라도 할 수 없다. 어찌됐든 뭔가가 문제가 흔들리거나 당이 국민이 흔들리면 그 힘의 무게중심을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막는데 2중, 3중, 4중으로 벽을 딱 쌓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25명 원내교섭단체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25명이 원내교섭단체를 넘는 인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갈라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윤한홍 의원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친윤의 좌장이고 핵심인데 이 윤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복수한다. 배신자가 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 최진 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이 강성 지지층을 껴안고 가야 한동훈을 배제하고 자기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장 대표의 우리 속을 뭐 짐작하는 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도 이제 때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원내교섭단체가 나올 정도면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를 전 장 대표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나름의 전략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봐요. 당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일반 국민적인 상식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연히 내란죄로 뭐 무기징역 이상 선고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상당수 당원과 의원들은 내란죄는 무죄가 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1심 재판 결과라도 나올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뭐 이런 게 있다는 식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게 기시감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지난 4월 4일 날 윤 파면됐잖아요. 탄핵 인용될 때. 인용될 때 그때도 막 기각이라고 그랬어요. 기각이라는 얘기 거의 보수 패널들은 거의 다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4대 4라니 5대 3도 아니고 4대 4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에 어떤 비주류라 할까 반윤들이 쉽게 행동 개시를 못할 거라고 장동혁 대표는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1월부터 적절한 시점 1심 뭐 판결이 나오는데 어쩔 때 그 시점에 확 뭔가 모멘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 전략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윤한홍 의원이 지금 장 대표 면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데 그러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새삼스럽게 말이죠. 그럼 똥 묻은 개가 뭐 장동혁 대표라는 얘기나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까? 저는 이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후부터 저는 친윤파들의 이탈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저 똘똘 뭉쳐도 친윤도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두에 말씀드린 비윤들을 특히 이제 초재선 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력화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때를 이때다라고 하는 반윤 선봉에서 한동훈 개가 다시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친윤, 비윤, 반윤 3개 그룹이 행동계에서 세력화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장동혁은 그래도 당장 어쩌지는 이들 못하니까 내가 일단 뭐 이 강성 지지층에 올인하고 12월 어느 적절한 시점에 내년 1월 적절한 시점에 확 변화하면 다시 주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아무튼 같다는 거죠. 그 내년 1월이든 언제든 적절한 시점이든 어쨌든 뒤늦게라도 움직인다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예.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간 동안의 장시간 의원총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거기서 아마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운 대립들이 나올 텐데 거기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은 말이죠. 지금까지는 조금 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25명이 이제 와서 그게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 의미가 있죠. 있어요. 그리고 또 25명 얘기를 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언급하고 또 당의 중진들 그리고 친윤도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지방선거가 자기 직접 안위와 관련된 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의식을 조금 느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대표 자격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는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전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정치공학적인 뭐 측면에서 재판 결과 보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치인이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건데 그 금도 자체를 이분은 벗어난 지가 오래됐다. 좀 그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저는 장동훈 대표 이렇게 판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읽고 잘못된 전략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민심 흐름을 잘못 읽고 있지 않나. 그 관련해서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만 11월 말에 나온 건데 일반인 국민들은 야 이거 비상계엄 12.3 잘못됐다 사과해야 된다. 이게 60%가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보수 진영 내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비상계엄 할 만하다 잘했다. 이게 60%가 넘어요. 거기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읽고 장동혁은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 지지하는 층이 많다 넓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판하고 있는 그럼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체 유권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계엄은 옳았고 뭐 옳았다기보다는 뭐 불가피했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 폭거 때문에 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예.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를 본인도 모르지 않는데 일단은 요거 해놓고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처럼 1월이나 2월 가면서 서서히 좀 중도층으로 발을 넓혀보자라는 전략이라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글쎄, 근데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다행인데. 자, 국민의힘 오판이라고 내부 하죠.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에서 11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합시다. 이거 법정 공휴일까지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공휴일은 심한 거 아닙니까? 기념일까지는 괜찮은데 공휴일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4.19, 5.18, 60도 다 그냥 기념일이에요. 놀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아니에요. 공휴일 얘기는 조금 뭐 그냥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념일을 하면서 하되 이제 12월 3일을 강조하면서 내란을 종식시키자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4일, 5일 저기 뭡니까? 6월 10일 날 공휴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60민주대항전도 있었고 5.18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굳이 이게 그렇게 공휴일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이슈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날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정말 권력자의 날, 대통령 날이 아니다. 이건 국민 주권의 날이다. 이걸 확실하게 국민들이 인식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런 기념일을 만드는 거는 뭐 저도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공휴일 뭐 기념일 이렇게 책정하는 건 조금 법정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멘트나 후속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뭐 여론 살펴보는 정도고. 여권에서 이걸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처는 아닌.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공휴일로 하는 거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얘기는 좀 여기는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심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위로는 이제 다시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상주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 감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5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받아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아까 지금 잠깐 이제 언급했던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그 880자인가요?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다른 건 아까 말씀드렸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이나 군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 정말 핫하게 느껴져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지. 다른 얘기 다 듣던 얘기들이었어요. 자유헌정질서 붕괴시키려는 뭐 체제정복교대 맞선 거다. 자유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재판이 가까우니까 뭔가 재판 전략인 것인지 그게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그 발언 자체가. 다른 발언 들어왔던 얘기고 그 재판 중에서 계속 곽정훈 전 사령관은 신문하듯이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무슨 심사인지 그래서 일단 핫함으로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조금 전에 최상일 교수님 그런 발언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하도 다른 센 발언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그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AI 시대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조만간에 이제 금붕어보다 못할 수 있다. AI 금붕어가 오히려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간이 두뇌가 금붕어 두뇌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우수한데 조만간 AI 금붕어가 인간보다 10,000배가 더 뛰어날 수 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은 AI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공정 공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시대가 정말 무섭게 변하는구나. 예.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면 그냥 금붕어야 아니면 뭐 AI 금붕어야. 우리 보통 사람보다 10,000배가 더 낫나 더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평균보다 좀 못하죠. 많이 못하죠. 평균 인식은. 그분들의 개인 역량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예.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태는 뭐 평균 이해하죠. 사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제 민주당 얘기를 가서 아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최진 원장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 당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한 거부감이 전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단순히 1인 1표제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뭐 재판중지법은 일단 용산에 의해서 어떤 제지가 됐던 거였고 지금 추진한 여러 가지 그 재판 관련 법안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적인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 플러스 또 이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이제 명청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산에서 이걸 좀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투표를 따지고 보면 여러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일단 손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전 당분간 1인 1표제는 더 이상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조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그 수기 과정으로 좀 들어가서 위헌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공론화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정청래 대표 리더십 저는 내상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예.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저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반대라기보다는 당원이 아니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네, 중앙위원회죠. 중앙위도 어쨌든 중앙위원회 부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이죠. 네, 거부감, 반발이라고 보는 건데 이 스타일이 뭐냐라는 건데 아까 뭐 독주고 일방적인 건데 이게 엇박자. 왜 대통령하고 따로 가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당원들도 중앙위원들도 광범위하게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 말이죠. 토요일 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는데 여의도 쪽에 집회를 하는데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집회예요. 근데 거기에 정청래 물러가라. 뭐 그리고 내란 전단 재판부는 설치하라. 당헌 당규 안 된다. 그러면서 방점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강력하게 물러나라. 이런 집회 시위를 하고 있길래 야 이게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잠깐 최 위원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여야가 다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강성 지도부가 한계에 좀 봉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던 거긴 합니다만 방향은 전혀 다른데 방향성은 전혀 다르지만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전혀 극복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당내 반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비결이죠. 그 지금 후폭풍이 아마 조만간 이제 몰아칠 것 같은데 1월 중순에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명 지방선거가. 그게 보궐선거 후임 선거가 명청 대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 전 출마자들 보면은 부산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시당 위원장 출마했다 떨어졌던 사람이 컷오프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가 요번에 이제 자기도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거의 지금 숫자가요. 3명이다 보궐선거 하겠다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반반입니다. 친명계 혹은 뭐라고 그러네요. 친청. 정청래 계계와. 그런데 엄밀히 보면 뭐 흔히들 명청 갈등이라고 쓰는 거 그런데 친명은 뭐 명확한데 이른바 친청 세력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세력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말은 이런 거죠. 약간 상징적인 건데 좀 민주당의 강성 기류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이 뭔가 이제 정청래 대표와 같은 이제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명청의 청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딱히 가시적으로 세력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해석은 이런 거예요. 아까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서 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의 그 당시의 마음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정청래 같이 확실한 사람이 좀 세게 밑받침을 해봐.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외유 가서 무슨 성과 얻었는데도 괜히 그 정치권 혼란에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는 법안이나 얘기하고 앉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네. 맞아요. 이러면서 이 당원들의 생각이 조금 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고 법사위 중심의 일부 강경 의원들도 그냥 그 강성 당원들의 생각만 믿고 막 독주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불편한 반응이 나오면 당원들이 저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명청 갈등이라는 그 단어가 명청 갈등은 이제 명과 청을 이게 동일 선상에 보는 건데 저는 그 단어 표현 자체가 잘못해서 보는 거예요. 제 인식도 그런 거라 이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임기 초기인데다가 지지율이 60% 넘나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당신보다 저는 명심을 주목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본인이 지금 6개월밖에 이미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글쎄요. 4년 6개월 안 됐는데 이 심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최근에 그 이재명 씨의 1호로 정청래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역으로 이 밖으로 두 사람 명청 갈등이 더 확대되기 전에
주어서 뭔가 좀 갈등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주었지 실제로 속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아니, 용산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거 여당이 지금 집권 말도 아닌데 네. 임기 말도 아닌데 지금 계속 이렇게 균열을 비칠 수 있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대통령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내년 8월에 당대표 차기 있는데 전당대회죠. 뭐 김민석 뭐 대타 투입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 같은 뭐 친명 선봉 조직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최고위 보궐선거 때도 집단적으로 다 지금 친명계를 지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제에 완전히 정치에는 길을 걷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이번 상황을 1인 1표제 투표로 보지 말고 아니 그리고 예. 특히나 이 1인 1표제가 정청래 본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버렸어요. 비친 게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네. 대의원표에서는 지고 당원표에서 네. 이겼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걸 예. 뒤집자는 보이는 거기 거죠.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상징적으로 이번 부결 사태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자녀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임하겠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바로 그거죠. 분석이 이게 맞습니다. 서툰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한계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안 해도 지방선거 승리하면 당연히 재연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무리하게 막 당심을 바꾸려고 하니까 글쎄요. 반발이 나오는 집권 거예요. 초기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데 이걸 한다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무리죠 사실은. 네. 자, 그건 그렇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법안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측 대변인 출연했을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뭐냐? 글쎄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똑부러진 답이 없어요. 아마 대변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함부로 이제 출연할 수는 없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의 뭐 위헌 소지를 떠나서 말이죠. 위헌 소지 여부를 떠나서 실익이 뭐죠? 만약에 실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위헌 심판 청구 들어가면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재판 중단 안 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까지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너무 이제 정말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모든 걸 법으로 그 위헌 판결이 내려도 이 법에는 위헌 판결이 효력이 없다라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헌법 청구가 들어가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근데 그 지금 추미애 의원이 하겠다는 그 법안은 글쎄 그거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건 너무 과해요. 예.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통과시키나요? 글쎄요. 그 위헌 심판 제청이 가서 만약에 통과되면 어떡할까? 그동안의 재판이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좀 봐요. 네. 저는 그런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설왕설래를 한데 중도 성향 있는 법률가들 모조리 내란 재판 법안부 그다음 법외곽제 법안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향배는 민심이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도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건 사법부 개혁론 대 사법부 독립론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주로 기존의 재판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의대 재판부와 보수 진영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순수성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 개혁론은 이거는 사법부 오래전부터 사법부가 편향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뭔가 환골 탈퇴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는 있죠.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투박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의가 걸리기 때문에 제 결론은 뭐냐면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외 이런 부분들의 법안의 내용이 좀 달라도 형식이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큰 흐름은 계속 민주당이 강행을 할 거고 큰 저항 없이 갈 거라고 저는 민심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강행을 해서 민주당이 뭘 얻냐고요. 지금 이런 게 있죠. 지금 그 이제 법안에 의하면 그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2개씩 만든다. 네. 영장 전담 판사도 만든다. 이건데 그래봤자 결국 최종심은 대법원이에요. 현 대법원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뭘 의도하는 걸까요?
이 1심 현재 직위원 재판부에서 무죄 나올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라는 해석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행태라든지 그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파기환 선고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6월 3일 날 이미 대선 날이 결정됐는데 환송심은 6월 19일 하겠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재판부가 대선에 개입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정말 지난번에 탄핵 파면될 때도 말이죠. 그것도 기각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조급할 수는 있어요. 맞는데 네.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제 말이요. 만약 이게 지연되거나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위헌 판결이 되면 그때 완전히 이건 진짜 국민의힘 얘기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뭐 당위적으로 옳다 그러다 무슨 정치공학이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수기를 거쳐서 그런 위헌 판결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완전히 법안을 단도리해서 통과를 시키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민주당이나 여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란 재판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내란 관련 재판이 남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 40개 부처에 지금 정백신 TF 만들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거기서 상당 부분이 기소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그건 예단하기 어렵죠. 저는 내란 전단 재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필요하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한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마저도 재판이란 게 뭡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변호를 하고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그게 재판이죠. 그런데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판사를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위헌 소지가 커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쳐야 한다고 조국 대표마저도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안 고치고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되면 나중에 그 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내란 전단 재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판부가 믿음이 안 가요 정말.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인 것이고 현실에 있어가지고 법률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은 득보다 실이 더 훨씬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전담 재판부로 많이 있는지 아시죠? 성폭력 재판부, 전담 재판부라든지 마약 전담 재판은 전담하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전담하는 이미 이 전담 재판부는 15년 전부터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거는 종류가 다르죠. 그거는 아니 근데 내란 성폭력 사건도 1년에 엄청나게 있고 마약 관련도 엄청나게 있으니까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란 재판이 그건 뭐 떨랑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를테면 직위원 재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식품하고 식품 위생 쪽인데 위생 쪽에 이제 전문가인데 제가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판사 배당은 재판부하거든 법원이. 네. 이건 지금 밖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아니죠. 밖에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재판부고 이거는 전담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만 설치하는 전담재판부니까. 이 판사를 결정하는 그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다른 거죠. 그건.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성폭력 전담과 전문가 마약 전문가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 아니 근데 직위원 판사도 무작위로 이게 배정한 게 아니라 지명해서 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식품위생 전문 판사를 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맞아요. 지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보는 사람인데 그것과 이게 법률과 위헌의 여부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뭐 검찰이 일부러 뭐 증거를 어떻게 손을 댔거나 뭐 이런 또 내지는 재판한 판사가 일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했다거나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이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을 딱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생각이 재판 끝나고 진 쪽은 무조건 판사를 한번 걸어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왜곡 그거를 누가 판단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곡해서 재판 검찰이나 판사가 얘기한 거를 법 왜곡죄는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과해.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그 부작용, 후유증을 지적하는 거 저도 이제 그 부분 동의하는데 역으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면 판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서 이렇게 재판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제동 장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나 제동 장치가 등장한 건데 저는 이런 전담 재판부나 왜곡죄 처벌 과정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개혁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떻게 순화된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악역을 상당히 담당하면서 센 거를 내놓고 예. 좀 물러서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예, 사법부 개혁을 많이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기대해 보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내란 전단 재판은 그렇다 치고 법 왜곡죄는 아마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 자체가 더 내란 재판부보다 더 법을 어떻게 왜곡해 검사와 판사가 왜곡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게 동의하는데 반복하지만은 지금 판검사 정치적 판단하면 아무 제동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조항이 있거나 법안 유사 법안이 있어야 조심하지 않겠어요? 판검사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원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양심과 법률과 헌법에 따라 하는 걸 믿는 건데 이제 그걸 못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분이 문제제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있는 법률가들이나 법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이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나. 만약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일제히 보수 학자들이 법률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보수 진영이 문제제기라고 보수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틀리다고만 볼 수 없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걱정은 되고 저도 동감을 하지만 예. 지난 1년 동안 시위상 경험 1년 동안에 재판부, 판사, 검사들이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행태들에 비한다면 이런 사실 고강도의 개혁안이 나올 법도 하다. 저도 동의하는데 라고 그래서 내란 재판부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되는데 법 왜곡죄는 조금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준 원장이 그동안 1년의 그 과정이 있었던 뭐 판사 검사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했는데 이미 거론된 게 꽤 있어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법관 인사 문제 개혁, 제도 개혁하는 법원도 있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파면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 개정안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법 왜곡죄는 또 별도라 이거죠. 또 다른 문제라서 전 법 왜곡죄도 민주당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요. 법 왜곡죄. 글쎄요, 지금 내란 전단 재판은 추진력 의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법 왜곡죄는 이런 여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뭔가 절충안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절충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게 사법부 개혁에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되고 판사들이 너무 기득권에 안주해 왔어요. 특히 이번 내란 재판 과정 보면서 영장 기각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상당한 불신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란 전 재판부 같은 거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과 위헌적이고 법률적인 건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걸 더 정교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방향으로 법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상당히 좀 고강도 후유증이 우려되지만은 사법부 개혁의 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 속에서 좀 절충안들이 나와서 좀 순화된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거든요. 지금 판사 파면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파격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동 장치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법 왜곡죄까지 얹으면 오히려 그런 법안들이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내고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조정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기억은 제일 없어요. 제일 셉니다. 사법부가 독립부, 그렇죠.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 미명하에 저는 최근 들어가면서 사법부나 국민이나 보수 중 이렇게는 삼권 분립을 중시하고 헌법 소호를 중시하고 사법부로 아주 독립을 중요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이제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이제 원칙 워낙 강하니까 그걸 건드리면 이제 완전 침해한다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번에 사법부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별로 없게 됐어요. 좀 시체말로 된통 당하는 거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원 행정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률안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위원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또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항상 표현하지만 수십 년 된 과제예요. 네. 그래서 차제의 그걸 좀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의 의사까지를 좀 들어가면서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듣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과제입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사가 부른 Good Goodbye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